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심입니다. 올해로 79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80을 바라보고 있네요. 젊었을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에 바빴거든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고,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죠.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두 아들을 키웠어요. 큰 아들 민구, 작은 아들 용구. 그 애들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저희 부부의 유일한 낙이었죠.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아끼고 아껴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켰죠. 민구는 공부를 잘해서 늘 상위권이었고, 용구는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 대표 선수로 뛰었어요. 두 아이 모두 각자의 재능을 살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자라는 동안 저희 부부도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은 기술을 인정받아 공장의 주임이 되었고, 저는 반찬 가게를 확장해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아들들이 대학에 갈 때쯤 남편이 큰 병에 걸렸어요. 폐암이었죠. 치료비를 대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썼어요. 그래도 살리고 싶었어요.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치료를 다 해봤죠. 민간요법이라도 효과 있다는 말만 들으면 어디든 달려갔어요. 하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오래도록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면서 지새웠죠. 하지만 아들들 때문에 다시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좋은 직장 구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야 했으니까요. 반찬 가게로 돌아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아들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정신없이 보냈어요. 다행히 두 아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민구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용구는 공무원이 되었죠.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들들이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새로운 고난이 시작됐어요. 큰 아들 민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민구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민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는 것 같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도 생겼으니 집안이 화목했죠.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를 깨워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점심때쯤이면 장을 보러 나가 저녁 반찬거리를 사왔죠.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그렇게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김치 담그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아이 교육 방식이 맞지 않다거나 그런 것들이었죠. 저는 제가 해온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요즘 세상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고집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김치를 담그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질 거야 라고 조언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게. 그래도 저는 세대 차이겠지 하면서 웃어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손주를 키우는 방식을 두고도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때를 쓰면 달래주는 게 좋은데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죠. 또 제가 손주에게 간식을 자주 주는 걸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 비만이 문제예요. 적당히 주셔야죠. 라면서 말이에요. 점점 며느리와 대화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틀에 박힌 옛날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수가 줄어들었죠. 대신 묵묵히 집안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루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기를 놀렸대요. 저 같은 옛날 사람이랑 같이 산다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참아야 이 가정이 편하지 하면서요.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의 눈치는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라면서 제 방식을 고치려고만 했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내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밤마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쉬운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죠. 요리 프로그램도 보고 육아 책도 읽으면서 요즘 방식을 배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는 저를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시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많이 지쳤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며느리에게 미움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다 보니 손이 떨려서 그릇을 깨기도 하고 말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3년 동안 매일매일 힘들었어요. 아들과 손주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지냈지만 속으로는 매일 울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집을 나가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민군의 집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의 교복을 다림질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가 등교한 후에는 집안 청소를 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니 빨래할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세탁기에 옷가지들을 넣고 있는데 손주의 새 운동복이 눈에 띄었어요. 다음 날 체육 시간에 입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빨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세제를 넣고 물 온도도 꼼꼼히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화단에 물을 주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잘 마르겠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일하고 있었죠. 그때 세탁기에서 다 되었다는 소리가 났어요. 세탁기 문을 열고 빨래를 꺼내는데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손주의 새 운동복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색이 바래고 줄어들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어찌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세탁 주의사항도 확인하고 조심히 빨았는데 말이에요. 당황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며느리가 일찍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옷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면서 묻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애가 내일 입어야 하는데 어떡하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격해졌죠. 어머니 때문에 항상 이래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왜 자꾸 나서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너무 슬펐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며느리는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새로 사올게. 그렇게 말하며 울먹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않고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새로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신 이후로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이제 정말 지쳤어요. 그때 마침 민구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놀란 듯 했죠.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구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보, 진정해. 엄마가 실수한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민구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어요. 당신은 매번 어머니 편만 들어. 내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민구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여기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얘기해봐요. 민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내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내가 이 집의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 걸까? 내가 없으면 다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나가고 집에 혼자 남자 정말 힘들더라고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손주의 슬픈 표정, 민구의 난처해하는 모습. 모두가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작은 아들 용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용구는 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챘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옷을 망가뜨린 일, 며느리와 다툰 일,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까지 모두 말했죠. 용구는 한참을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러더니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더라고요. 용구야, 엄마가 가면 너 집사람은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물었죠.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와이프와 얘기해 볼게요.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민군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민구야, 엄마 용군의 집으로 갈까 해. 그 말에 민구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제 일 때문에 그러세요? 민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구야. 어제 일 때문만은 아니야. 엄마가 이 집에 있으면 너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렇게 말하니 눈물이 났어요. 민구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민구는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와이프와 잘 얘기해 볼게요. 엄마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집을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용구가 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짐을 싸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손주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가족들과 식사하며 웃었던 순간들. 모든 게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민구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저를 배웅했어요.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죠. 손주는 울면서 할머니,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할머니가 자주 놀러 올게. 울지 마. 라고 달래면서요. 용구의 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민군의 가족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갑자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용구가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용군의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과연 용군의 집에서는 행복할 수 있을까?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용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용구의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동시에 민군의 집에서의 경험 때문에 걱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이번에는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새로운 집의 문턱을 넘었답니다. 용군의 집에 도착한 그날,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작은 방을 배정받았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세심하게 방을 꾸며놓은 게 느껴졌어요. 깨끗한 이불과 옷장, 그리고 작은 화분까지. 이런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첫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꼭 잘해야지.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이 집의 평화를 지키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방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세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잠시 당황했어요. 아니야, 내가 아침 준비할게. 너희는 바쁠 텐데. 그렇게 말하며 주방 일을 도우려 했지만 며느리는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 말에 가슴이 좀 아팠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물러났죠. 그 후로 며느리의 일과에 방해되지 않게 조심히 행동했어요. 아침에는 조용히 있다가 두 사람이 출근한 후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끔은 저녁 반찬도 미리 준비해 두곤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서 고민 끝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죠.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재료도 미리 사뒀어요. 생일 당일 아침부터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죠. 미역국, 잡채, 불고기, 갈비찜. 평소 안 하던 요리라 힘들었지만 며느리를 위해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며느리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어요. 퇴근해서 돌아온 며느리는 상차림을 보고 놀라는 듯 했죠.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아마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웃음 지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셨네. 용구가 칭찬했지만 며느리는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음식을 거의 먹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다이어트 중이었대요. 제가 그걸 모르고 기름진 음식을 준비한 거죠. 그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며느리의 생활 패턴이나 취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곤 했거든요. 대화할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루는 며느리의 옷을 다림질하다가 실수로 옷을 태워버렸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과했는데 며느리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미안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외로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늦게 귀가하고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주말에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그때도 두 사람은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워졌죠. 그러다 보니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라도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루는 용구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 말에 대답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외롭다고, 더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좋아. 너희들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나도 좋아. 용구에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웃으며 인사도 하고 짧게나마 대화도 나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줄어들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있는 공간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움츠러들었고요. 어느 날 용구 부부가 늦게 들어왔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내 집 같지가 않아. 며느리가 말하는 걸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데 그래? 아들의 말소리도 들렸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일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가능한 한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식사 시간도 피해서 혼자 먹고 주로 제 방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끔은 민구네 집에 살 때가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으니 더 외롭게 느껴졌죠. 밤에 잠들기 전에 민구에게 전화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민구에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주말에는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혼자였죠.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요양원 광고를 보게 됐어요. 활기차게 지내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기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아들 곁을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병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용구 부부에게 부담 줄까봐 참았죠. 대신 약국에서 파는 파스를 붙이고 버텼어요.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며느리가 들을까봐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용구가 출근하기 전에 엄마,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저 아니야, 괜찮아 라고만 했어요. 용구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매일 같은 일상, 같은 외로움. 하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가족들을 위해 참아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죠.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효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우리 집은 왜 저렇지 못할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에 또다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언젠가는 며느리도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도 힘내자. 오늘은 뭔가 달라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지만 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외롭고
있고 여전히 가족과의 소통은 어려웠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 가까워지자 저는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특히 민군의 가족이 오겠다고 해서 더 기대가 컸어요. 손주들 얼굴을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답니다. 명절 준비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미리 할 수 있는 음식들은 조금씩 준비해 두었죠. 며느리에게 내가 음식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추석 전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들어섰어요. 떡국, 잡채, 전, 나물, 갈비찜.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음식을 만들었죠. 손주들이 좋아하는 송편도 빼놓지 않고 준비했어요. 힘들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즐겁게 요리했답니다. 드디어 추석 당일 민군의 가족이 도착했어요. 손주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손주들을 안아주었죠. 하지만 손주들은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만 앞섰나 봐요. 식사 시간이 되어 상을 차리려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준비한 음식도 있어요. 같이 차릴게요.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포장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며느리가 준비한 것도 같이 먹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며느리가 꺼낸 음식들은 모두 현대적인 스타일의 요리였어요.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전통 음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죠. 게다가 며느리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준비한 음식들을 중앙에 배치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참았어요. 명절이니까 싸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며느리의 행동을 눈감아 주려 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은 이런 음식을 먹어요, 어머니. 옛날 음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애들도 안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그래, 너 말이 맞아. 현대식으로 먹자라고 대답했죠.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손주들은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만 먹더라고요. 제가 만든 송편을 권해도 배불러요. 할머니.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용구는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다가 엄마가 만든 음식도 맛있어. 라고 말해주었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뒤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용구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용구는 제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엄마가 준비하신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와이프랑 얘기해 볼게요. 라고 말해주었죠. 그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있는 곳을 피하는 것 같았고 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관절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하고 아파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처음에는 참았어요. 곧 나아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죠. 그래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용구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요,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용구가 말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머니, 요즘 병원이 너무 복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또다시 참았어요. 그래, 며느리 말도 맞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려다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침대를 붙잡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용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용구는 바로 알겠어요, 엄마. 내일 제가 반차 내고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옆에 있던 며느리가 여보, 내일 중요한 회의 있잖아. 내가 반차 쓰고 어머니 모시고 갈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병원에서의 경험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보면서 서두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할 시간도 없었어요.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몇 가지 약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약 드시면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바빠서 자주 병원에 모시고 갈 순 없으니까 약 잘 드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병원에 가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점점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정말 힘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이 아프고 열도 나는 것 같았죠. 배도 고파왔어요. 죽이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는 제가 직접 끓일 수 없었죠. 며느리에게 부탁했어요. 미안한데 죽 한 그릇만 끓여줄 수 있겠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출근해야 해요. 냉장고에 드실 거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단지 죽 한 그릇을 부탁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거절당하다니.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그저 알았어고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집에 혼자 남자 정말 외로웠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저녁이 되어 용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용구는 제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엄마, 왜 이러고 계세요? 밥은요? 용구의 물음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용구는 화가 난 듯 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서툴지만 열심히 끓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 가족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용구가 끓여준 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요.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용구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왜 자꾸 이런 식이야? 어머니 죽 한 그릇 때문에 회사에서 난리 났잖아. 중요한 미팅 있다고 말했지? 그깟 죽 때문에 일하고 있는 나한테 화를 내? 넌 항상 이래. 어머니 일만 생기면 다른 건 안중에도 없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나 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나 해. 이제 와서 나보고 어머니 챙기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효자면 너가 직접 다 하지 그래? 왜 맨날 나한테 이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회사에선 일 때문에 쪼들리고 집에 오면 어머니 때문에 쪼들리고 난 대체 언제 쉬어? 너는 맨날 어머니 어머니 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이 집에서 가족 취급도 못 받는 것 같아. 넌 내 마음 따위는 전혀 몰라주면서 어머니만 챙기려고 하네. 이럴 거면 우리 그냥 헤어질까? 난 정말 이제 지쳤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너를 비난했어? 나는 그저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되니까 그런 거야. 너가 바쁜 건 알지만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넌 나중에 나이 들면 이해할 거야. 어머니 세대는 우리하고 달라.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돼?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 하지만 가족이 먼저야. 너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더 쉬울 거야. 그리고 무슨 헤어진다는 소리야?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 난 널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다만 우리 가족 모두를 같이 챙기고 싶은 거야. 너가 힘들다는 것도 알아. 내가 더 노력할게. 주말에는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할게. 어머니 병원도 내가 모시고 다닐게.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맨날 그 소리야. 노력한다고? 언제? 어떻게? 넌 맨날 입으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 주말에 집안일 한다고? 그럼 평일엔 누가 해? 다 내가 하잖아. 어머니 병원? 너 언제 모시고 갈 건데? 너 맨날 야근한다며. 넌 그냥 말로만 해. 행동은 하나도 안 해. 난 정말 지쳤어. 이 집에서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해.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난 도대체 언제 쉬어? 넌 내 마음 알아? 난 숨막혀 죽을 것 같아. 근데 넌 맨날 가족이 먼저라고 말해. 그럼 난 가족 아닌가? 난 그냥 이 집의 살림꾼이야? 너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 난 정말 이제 못 살겠어. 어머니 모시는 것도 힘들고 너랑 사는 것도 힘들어. 우리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그만 좀 해. 넌 왜 자꾸 이혼 얘기를 꺼내? 우리 그렇게 심각한 사이야? 난 정말 널 사랑해. 그리고 너 말이 맞아. 내가 부족했어. 미안해. 이제부터 정말 변할게. 약속할게.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게. 야근 줄이고 일찍 들어올게. 주말엔 내가 집안일 다 할게. 어머니 병원은 내가 휴가 내고 모시고 갈게. 넌 좀 쉬어. 너 힘들다는 거 이제 알겠어. 미안해. 내가 너무 둔감했어. 근데 제발 이혼 얘기는 하지 마. 내가 잘할게. 널 행복하게 해줄게. 어머니 문제도 내가 해결할게. 어머니랑 얘기해서 요양원으로 모실까 생각 중이야. 그러면 너 부담도 줄고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고. 제발 좀. 어머니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약 잘 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회사 일도 바쁜데 어머니 병간호까지 해야 하니까 정말 지치네요. 어머니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요양원이에요? 실버타운이에요? 저희도 살 만큼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맨날 이러고 있어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 좀 알아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아들 찾고 며느리 불러대고 저희도 삽니다. 어머니 저희 인생도 있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제발 좀 알아서 하세요. 죽 한 그릇에 이렇게 난리를 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연세에 그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좀 자립심을 가지세요. 저희를 좀 생각해주세요. 어머니
아픈 사람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냐? 막말이라뇨? 어머니,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프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져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이 집에 오신 이후로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됐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싸워요. 어머니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직장에 다니고 해서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께서 저희 살림살이에 자꾸 간섭하시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시면서 저희 의견은 무시하시잖아요. 어머니, 이제는 좀 변하셔야 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시고 저희 부부의 생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아프실 때마다 저희를 부르지 마세요. 병원에서 받은 약을 잘 드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만 하세요. 저희가 신경 쓸 순 없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독립적으로 지내신다면 저희 모두가 편해질 거예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속상해서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나 싶었죠. 내가 낳은 아들의 집에서 그것도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더 서러워졌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 말대로 내가 너무 의존적이었나? 하지만 난 정말 아픈데. 그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더 서러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문득 예전에 남편과 함께 노을을 보며 걷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은 그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었죠.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아들이 걱정할 것 같아 얼굴을 씻고 정리했어요. 그래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겉으로라도 괜찮은 척하기로 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저는 친언니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친언니 집으로 갔어요. 언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있다는 걸 알아챘나 봐요. 영심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전화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언니가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 이곳에 온 건데 이제 언니에게 가서 또 누가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너가 오는 게 나는 더 좋아. 외롭고 심심했거든. 어서 와. 라고 말해줬어요. 짐을 싸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 내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결국 짧은 편지를 남기기로 했어요. 용구야, 엄마가 잠시 언니 집에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요. 언니가 차로 데리러 왔을 때 아들 내외는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작별 인사를 하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언니 집으로 가는 동안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제 아픈 마음까지. 언니는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해줬어요. 영심아,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우리 집에서 좀 쉬어. 언니가 잘 돌봐줄게. 언니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죠. 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영심아, 이제 여기서 푹 쉬어. 너 방도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영심아, 일어났니? 어서 와서 밥 먹자.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얼마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인지. 식사를 하면서 언니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가 제안했어요. 영심아, 넌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 말에 작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 내외와는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지, 아직 막막하지만 언니와 함께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전화가 오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받지 않고 있어요. 언니가 대신 받아서 저는 지금 좀 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있죠. 이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해요. 언니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때로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해요. 몸도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언니는 제게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뜨개질을 배우고 있어요. 손주들 생각하며 조그만 양말을 뜨고 있죠.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아들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최근 겪었던 일들까지. 그럴 때면 가슴이 아파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들 내외의 삶에 너무 개입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제 방식만을 고집했던 건 아닌지,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제가 살아온 시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되는 건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영심아, 넌 아직 젊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 처음엔 그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돼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요즘은 가끔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곳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겪은 일들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도 받고 새로운 관점도 얻고 있어요. 아들들과는 연락이 뜸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마주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역시 더 단단해질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면서도 때론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만은 않아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